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이 정말 합리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심리학적 요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배경에는 무의식적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휴먼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을 말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 평가가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사람들이 흔히 믿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선택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많은 선택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상대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른 옵션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선택을 한다고 느끼는 경향을 말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그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맥락이 그 선택의 의미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런 점에서 선택의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이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서 메뉴를 구성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앞에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그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선택이 이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걸 알면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정말로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식하지 못한 편견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 그룹이나 카테고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나 사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런 심리적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의식적인 편견을 인식하는 것이 스스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해가 자기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런 무의식적인 편견이 우리의 선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선택의 과부하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커져서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후회나 불만족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택의 자유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은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나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가면 수백 가지의 잼이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소비자들은 어떤 잼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선택을 하지 않거나 선택하더라도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을수록 더 어려워지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심리적 요인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적 압력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 혹은 사회적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선택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압력이 더욱 두드러지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를 선택할 때 그 브랜드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회적 압력이 우리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선택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군요. 정확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 과정은 항상 주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선택의 개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한된 선택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한된 선택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수를 줄였을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고를 때 10개의 옵션이 아니라 3개의 옵션만 제시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적을수록 결정이 더 쉬워진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이런 관점은 마케팅이나 정책 설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 메뉴에서 특정 요리를 추천하거나 할인된 상품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이렇게 선택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선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점에서 선택의 아키텍처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감정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감정적 요인이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하셨죠. 맞아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감정이 작용하는 방식은 복잡해요.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나 상품에 대한 감정적 연결이 있으면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는 감정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선택을 더 쉽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선택을 어렵게 만들거나 아예 선택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적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감정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감정이 어떻게 우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특정 감정 때문일 수 있어요. 감정을 인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심리적 기법이나 명상 같은 방법을 통해 감정을 관리하면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명상 같은 게 도움이 되겠군요. 맞아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택할 때 감정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은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행동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군요. 맞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과 그 선택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결국 이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자신의 내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이해가 자기 개발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선택의 배경을 알고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행동 심리학이 제공하는 통찰을 통해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행동 심리학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 선택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결정에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행동 심리학이 이렇게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